얘들아, 특히나 경우의 수는 배웠던 걸 좀 까먹었으면 좋겠어요. 배웠던 걸 까먹고 패턴을 저랑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흐름이 이렇게 돼야 돼. 이거는 정확하게 그 교과주의상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수학교육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이런 이 순열과 조합을 이산수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산수학. 이산이 뭐냐면 가능하다, 세는 게, 이런 얘기야. 세는 것에 대한 학문이야. 즉 확률과 통계. 그쪽이 이제 이산수학이라는 학문이거든요. 이산수학 학문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결국엔 뭐야? 세는 거야, 그지? 결국엔 세야 돼, 그죠? 근데 셀 때 어떻게 셀 거냐 이거야. 셀 때 어떻게 셀 거냐. 얘들아, 다항 방정식의 기본이 뭐야? 1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1차 방정식을 유도하고 싶어서 뭐 해? 인수분해해.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으면 뭐 때려? 근해 공식 때려. 3차 방정식. 인수분해하고 싶어.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안 나와 씨발 아직. 뭐야? 뭘 알아야 돼? 미적분을 알아야 돼. 그게 기본이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기본은 뭐야? 세는 거야. 여러분, 세는 거 뭐라 불러 우리? 유식하게? 이렇게 불러. 읽어봐 시작. 수형도야. 나무 숫자 형태 형자야. 나무의 형태지. 나뭇가지 형태로 이거 알지? 이렇게 말할게. 나뭇가지 존나 뻗는 거 있잖아. 그냥 존나게 세는 거야 이거야. 그냥 존나게 세라. 근데 셀 때 여러분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합의 법칙. 두 번째 곱의 법칙이야. 근데 흔히들 얘네 둘을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려나? 병렬적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많아. 병렬적이다. 무슨 말이냐? 합의 법칙을 써야 돼. 곱의 법칙을 써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야. 100% 틀린 거야. 100% 틀린 거야. 합의 법칙을 써야 돼, 곱의 법칙을 써야 돼가 아니라 합의 법칙이 기본이야. 근데 곱의 법칙을 써도 되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야. 자, 그 얘기를 먼저 하고자 해. 근본적인 이야기. 자, 마을 A, B, C가 있어. 근데 마을 A와 B를 잇는 도로가 두 개고 B와 C를 잇는 도로가 세 개야. 자, 마을 A에서 마을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이야? 2지. 경우의 수는 2라고 하는 게 맞아. 경우가 몇 가지야? 하면 두 가지야. 경우의 수 하면 2가 맞아. 이거 2 맞지? 왜 2야? 도로가 두 개니까 아니 그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왜 2라는 경우의 수가 나온 거야? 자, 길에 이름을 추가해 줄게. 1번 길, 2번 길, 3번 길, 4번 길, 5번 길이야. 왜 2야? 1번 길로 가는 경우 하나, 2번 길로 가는 경우 하나야. 너네 들어봤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나누는 기준이 교육과정상 뭐냐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야.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해.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얘네 둘 동시에 갈 수 있어? 응? 씨발 이지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갈 거야? 하나의 길만 통할 거 아니야, 그죠? 맞니?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둘은 뭐 한다? 더한다는 거야. 그래서 몇이야? 2야 이렇게. 그럼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이야? 3이야. 왜? 동시에 갈 수 있어? 이지랄해? 이렇게? 가운데 뭐야? 아 씨발. 자, 좆까지. 자, 세 가지를 동시에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만 가야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게 되겠죠? 경우의 수 몇? 3이다 이거야. 그러면 A에서 B를 거쳐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이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기본적으로 뭐라고 불러야 돼? 수영도를 하는 게 맞아.
수영도 첫 번째 1번 길로 가냐 2번 길로 가냐로 나눌 수 있어. 그럼 B에서 C로 갈 때는 1번 길 타고 왔으면 그 다음 3번 길 탈 거냐 4번 길 탈 거냐 5번 길 탈 거냐. 2번으로 왔어. 다음 3번 길 탈 거냐 4번 길 탈 거냐 5번 길 탈 거냐 이렇게 되지. 경우의 수가 6인 건 다 알아. 근데 어떻게 해서 6이 나온 거야? 2 곱하기 3이야? 근본적으로는 뭐야? 3 더하기 3이야. 3 더하기 3. 3 더하기 3. 여러분 연산기호 인류 역사상 처음 생긴 연산기호가 뭐야? 더하기야. 더하기. 원시시대 때 조개 껍데기 가지고 막 화폐 노릇했잖아. 나 3개 있어. 너 3개 있어? 우리 더하면 몇 개야? 6개야. 근데 농경사회가 발생해. 그러면서 쌀 수확량이 존나 많아진 거야. 그래서 씨발 이거 포대자루로 이렇게 묶었어. 하나 이걸 하나 이렇게 셀 거야? 이걸 이제 묶어버리기 시작한 거지. 5개를 이렇게 묶었어. 그럼 5개짜리가 10개 있어. 그럼 뭐야? 5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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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다 보니까 존나 귀찮은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야? 두 번째 연산기호 뭘 만들었어? 곱하기를 만든 거야. 셀 게 많아지니까. 그러다가 산업사회가 됐어. 곱하기도 존나게 하게 되는 거야. 10을 15번 곱하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표현하자 이거야? 지수로그 시스템이지. 거듭제곱 시스템을 만든 거야. 근데 우리 여러분 점점 정보량이 많아지잖아. 최근에 나온 연산자가 하나 있어. 뭔지 알아 혹시? 아는 사람? 몰라? 3의 세제곱에 세제곱에 세제곱이야. 이런 것도 나올 만하잖아. 이거 어떻게 쓰는 줄 알아? 3하고 이렇게 써요. 거듭제곱은 여기 쓰잖아. 테트레이션은 여기 써요. 이거 이름이 테트레이션이야. 너네 테트리스 알지? 테트리스가 왜 테트리스야? 테트리스가 왜 테트리스야? 블럭 4개를 합쳐 만든 다각형을 가지고 쌓아서 싸우는 거야. 그치? 이 4개라는 게 테트예요. 테트. 응? 너네 그 UFC 싸우는 거 뭐라 불러? 옥타곤 또는 펜타곤 이렇게 부르잖아. 그 이제 다각형의 변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옥타, 펜타 이런 거. 옥토퍼스, 8 이런 거야. 그럼 네 번째 테트레이션 이렇게 불러. 이렇게 막 쌓는 거야. 그러면 또 이 친구를 존나 계속하게 돼 이렇게. 그럼 또 뭔가 나오겠지 그때 가면.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연산자가 계속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합이 기본인 거야 항상. 근데 이걸 자주 하다 보면 어떻게 돼? 3333을 다 더하고 자빠져 있을 거야? 아니잖아. 그때 쓰는 게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발 얘네 둘을 병렬적으로 생각하지 마. 직렬로 따져야 돼 이렇게. 알겠니? 기본적으로 항상 수영도를 대비하고 있어야 돼. 근데 다 구해보면 합의 법칙을 쓰게 되겠지. 다 더할 거 아니야 경우의 수를? 근데 더할 때 일정한 규칙이 보이는 거야. 같은 수가 계속 더해져. 그럼 뭘 써도 된다? 곱의 법칙을 써도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그 다음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잖아. 아니 곱하기도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갖는 곱하기를 계속 하게 되더라 이거야. 그게 뭐야? 단원의 이름인 순열, 조합 또는 팩토리얼이라 부르는 계승 이런 것들이 있던 거야. 곱하기를 계속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규칙적인 곱을 정의를 해서 사용하게 된 거지. 근데 그 순열과 조합에서도 또 일정한 규칙을 갖는 계산을 계속 하게 되더라 이거야. 그게 분할과 분배라는 거야.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 이산수학은. 여기까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잘 봐봐. 그러면 경우의 수와 순혈과 조합 단원을 잘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잘한다는 건 뭔 의미일까? 이런 거야. 맨 처음부터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못 풀어? 못 푸는 거야? 아니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연산량이 많아지니까 뭐가 늘어? 실수가 느는 거야. 실수가 늘어. 그러면 너네가 순혈과 조합 단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문제를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는지 외우는 거야. 무조건 맨 처음 문제 풀 땐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맞아. 근데 여러분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잖아. 누군가는 여기다가 양변에 4를 더하여 2x는 4를 만듭니다. 양변을 2로 나눠가지고 x는 2를 만듭니다.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2분의 4요. 누군가는 2요. 사람들마다 점프가 있잖아. 뭔 말인지 알죠? 논리에 점프가 있단 말이야. 그걸 잘하는 게 확률과 통계를 잘하는 거야. 근데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밑바닥부터 잘 닦아 올라오라는 거야. 덕수궁에서 해야 되는 게 그거야. 순혈과 조합을 잘하는 것은, 자, 이제 말한다. 유형을 외우는 거야. 유형이 개념이야. 유형이 개념이야. 순혈과 조합은. 예를 들어 내가 곱의 법칙에서 배운 유형이 있어. 곱의 법칙에서 많이 배우는 유형 알아? 첫 번째,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 유형이 있어요. 약수의 개수 유형이 있고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 지불하는 금액의 수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색칠하는 경우의 수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이 있다는 걸 아는 거, 이게 실력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 문제를 풀어. 그럼 기본 문제를 푼 다음에 이걸 어떻게 변형해서 해당 문제들을 풀 것인가. 이거 자체가 개념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 2차 부등식, 2차 함수 배웠을 때 생각해봐. 2차 함수 다양한 개념이 있거니와 다양한 유형도 있지. 그렇다고 우리가 유형을 외우냐고. 그러진 않잖아. 하지만 여기는 그걸 외우는 것 자체가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 더 할게요. 자, 인격 소멸. 이걸 잘해야 돼. 제가 만든 단어인데 인격 소멸을 잘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문제 풀다 보면 뭐 사람 나올 때 있고, 공 나올 때 있고, 꽃 나올 때 있고, 상자 나올 때 있고, 방 나올 때 있고, 문제마다 다 다른 어떠한 개념을 쓴단 말이야. 단어를 쓴단 말이지. 그럼 그게 달라질 때마다 다 다른 문제로 인식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아까도 봐봐. 긴 의자랑 학생 나오다가 피자 학생 나오니까 존나 절잖아. 그치? 맞니? 그럼 이런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이 뭐야? 하나의 문제로 문제 풀 때마다 모으는 거야. 아카이빙을 하라는 거지. 아카이빙. 내가 피자 문제 풀었으니까 아 피자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 이게 아니잖아. 쌤 아까 어떻게 풀었어? 이 피자가 내가 풀었던 그 문제에서 뭘 의미하는지, 학생이 뭘 의미하는지 항상 하나의 문제로 다 대통합을 하라는 거야.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색칠하는 경우의 수 문제 한 번씩 다 풀어봤죠. 그치? 그런 거 풀다 보면 이런 문제 나오잖아. 개지랄 이런 거. 이런 문제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뭐가 중요해? 인격 소멸이 중요해. 결국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야? 나랑 붙어 있는 게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치? 나랑 붙어 있는 게 누구냐. 그러면 이런 복잡한 해안선 느낌 나는 이런 거 서해안, 지랄, 동해안으로 다 바꾸는 거야. 이거 다 뭐 어떻게 바꿔? 다 간결하게 바꾸는 거. 그럼 이 새끼 어떻게 바꿔? 이렇게 바꿔. 됐어? 그다음 이 친구도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지. 됐어? 그럼 여기 선 3개 보이지? 아, 이 문제는 이렇게 된 거지. 아, 결국에 이런 문제구나. 다 이렇게 바꿔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부터 색칠할 거 아니야? 다들 풀어봐서 아시겠죠? 그럼 가운데 색칠 4 곱하기 이렇게 하시겠지. 그럼 그 다음엔 어떤 문제야? 아, 요런 애구나. 이런 식으로 항상 내가 아는 것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를 봐도 새롭지 않다. 내가 아는 문제로 바꿔내면.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였고요. 여러분, 근데 수형도에 관련한 문제가 아예 안 나오지 않아요. 이거 원래 중학생 때 배우는 거잖아. 초등학생 때 배우는 거잖아. 줄기와 잎 이지랄하면서 막 나왔던 거 있잖아. 그 유형이 아예 안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요. 그럼 그럴 때는 수형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수형도 유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이 한 가지가 있어. 들어봤을지 모르겠네. 완전순열, 교란순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한 명 있거든. 그 친구를 따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수형도는 제발 덕수궁에서 하고 끝내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수형도를 최대한 사용하라는 거야. 모르겠으면 수형도부터 시작해야 돼. 무조건. 근데 내가 얘를 이용해야 될지 얘를 이용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별표. 이만큼 병신이 없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무조건 생각의 시작은 어디? 수형도야. 하나씩 세는 것에 기초를 둬야 된다. 지금 떼야 돼. 지금. 너네 확통 다 봐야 되잖아. 수는. 지금 이거 떼야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나올 만한 유형들을 생각해 보자 이거야. 합의 법칙은 여러분 유형이 없어요. 그렇죠? 얘의 유형이 뭐예요? 수형도 유형인 거예요. 하나씩 세는 거 맞지? 세다가 규칙 나오면 뭐야? 절로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합의 법칙 유형은 뭐야? 규칙이 없는 걸 말하는 거야. 규칙이 없는 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수형도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만한 유형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곱의 법칙에 관련한 유형을 배우고 끝낼 거야. 다음 시간에 순열과 조합 나갈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전개하는 상황 나오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d 플러스 e 라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a, b, c, d, e 다 상수 아니라 다 어떠한 변수라고 취급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총 항의 개수가 몇 개 나올까요? 왜요? 여러분 대가리가 3 곱하기 2를 하고 있으면 내 말이 개무시당한 거예요. 이해해요? 처음 덕수궁에서 학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의 법칙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하나씩 생각하라고. 이렇게 하면 2개죠. 이렇게 하면 몇 개? 2개. 이렇게 하면 다 다르죠? 그러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다 이거야. 근데 같은 수가 더해지는 게 보이면 난 뭘 써도 됐다? 곱의 법칙을 써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번씩은 하고 가라는 거죠. 이게 손으로 반복되다가 씨발 이젠 진짜 존나 귀찮은데 싶을 때 곱셈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점프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점프하라고 점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또 기초에서 또 무너진다니까. 그러면 안 돼. 이런 게 있고요. 또 이런 문제도 나오죠. x, y, z가 자연수일 때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5라고 합니다. 이때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 x, y, z의 개수가 총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풀죠? 하나씩 다 대입해봐요. 자, 항상 합의 법칙을 조심해야 돼요. 합의 법칙. 여러분, 합의 법칙이라는 게 뭐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가져왔을 때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더하라는 거잖아. 이 합의 법칙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케이스 분류야. 케이스 분류. 근데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봐봐. 여기서 x가 1일 때는 2y 플러스 3z가 몇이야? 14지. x가 2일 때는 2y 플러스 3z가 몇이야? 13이야. x의 값으로 케이스를 나누면 케이스가 몇 개 정도 나와? 대충 몇 개 나와?
10개 나오니? 10개 나오지. 대충이야. 대충. Y로 케이스를 나누면 몇 개 생겨? 대충 생각해봐. 한 6, 7개 나오지 않아? 6, 7개. Z로 케이스를 나누면 몇 개가 생겨? 한 4개 선 아니야? 이 정도? 너네 뭘로 케이스를 나눌래? Z로 케이스를 나눠야겠지. 맞니? 그럼 저 Z란 친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문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친구죠. 그치? 영향력이 가장 큰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 왜 그렇죠? 봤잖아. 왜 그렇죠? 그래야 케이스가 적어요. 합의 법칙은 최대한 안 하고 싶은 거잖아. 인간의 본성 아니야. 다 곱셈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 웬만하면?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 가장 적으려면 가장 영향력이 큰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거야. 여기서 그게 누구야? Z라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문제 푸는 법 알려줄게. 자, Z가 잘 봐. 나처럼 생각해. Z가 1인 케이스, 2인 케이스, 3인 케이스, 4인 케이스 다음 5인 케이스 다음 6인 케이스 다음 7인 케이스 쭉 가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케이스 분류를 하면서 어줍지 않은 암살을 때리지 말라는 거야. 가다 막힐 때까지 가는 거야. 알겠니? 그냥 쭉 가라고. 쭉 가. 근데 이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4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4의 법칙. 이게 뭐냐면 잘 들어봐. 규칙이 없어. Z가 1, 2, 3, 4, 5, 6, 7, 8 쭉 가잖아? 만약에 Z가 10가지 케이스가 분류된다 생각해봐. Z가 10가지 케이스가 분류돼. 예를 들면 뭐 여기까지 간다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Z가 10까지 가능하지? 그럼 생각해봐. 10가지 케이스의 경우를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때? 너네 생각이 어때? 아무 얘기나 해봐.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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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다는 건 무슨 말이야? 씨발 할 순 있어. 시간만 든다 이거 아니야? 그걸 문제 만드는 사람들도 안다는 거야. 안다. 그러면 잘 들어. 규칙이 있는 문제는 어디까지 시킬까 이거야. 어디까지면 규칙이 없을 수 있고 어디부터는 규칙이 존재하겠냐 이거야. 여기라 이거야. 대부분 99%의 문제가 그래. 무슨 말이냐? 만약 케이스를 분류해봤어. 근데 케이스를 아무리 크게 나눠도 5가지야. 또는 케이스가 6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아 이거 규칙이 있겠다. 이런 생각해야 돼. 케이스가 4개보다 많이 나오잖아? 아 이거 규칙이 있겠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근데 케이스가 4개 이하면 어때? 물론 규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규칙 없이 합의 법칙, 수용도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마인드가 필요한 거야. 그 경계가 몇이다? 4라는 거야. 4. 여러분 모의고사 본 적 있으니까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우수리 떼고 주관식 떼고 객관식으로만 따져보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쉽다 싶은 문제가 1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뭐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15라고 할게요. 그냥 좋쉽다. 그 다음 16에서 19 정도를 중간 난이도 이렇게 생각할게. 그리고 20, 21을 킬러에 가까운 문제라고 이렇게 세 분류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선 케이스 분류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다 나오죠. 여기서 케이스 분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봐. 근데 여기서 케이스가 4를 기준으로 4보다 낮은 경우가 있고 다 높은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이거 규칙
필수입니다. 규칙이 반드시 있다는 뜻이에요. 케이스를 나눠봤는데 케이스가 4개 이상이야. 규칙이 반드시 있다. 한 가지 예를 또 들어줄까?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봐. 우리 많이 풀어본 문제잖아. 케이스 분류해봐. 몇 가지 케이스 나오니? 경계가 1, 2, 3이잖아. 케이스 하나, 둘, 셋, 4개지. 이게 맥시멈이라는 거야. 하나씩 해봐야 되는 건 경우 4개가 맥시멈이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어떤 문제가 나와? 케이스 분류 3개 해야 되는 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케이스 3개 나왔어? 웬만하면 해봐라는 거야. 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어. 케이스 분류 케이스 몇 개 나와? 5개 나오지. 그럼 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규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라는 거야. 나 이 친구 해를 구하라는 뜻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야 돼. 자, 여기서 4보다 케이스가 낮아. 케이스 분류해서 푸는 문제거든? 근데 얘보다 낮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 줄 알아? 이거 좆됐다. 이런 생각 들어야 돼. 문제가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잖아. 근데 케이스가 얼마 없어? 이건 그 안에서 또 나뉜다는 뜻이야, 보통. 그러니까 이건 귀납이라고 하죠, 여러분. 귀납이 뭔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납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노가다야. 직접 해본다 이거야.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아? 귀납적 추론 방법과 연역적 추론 방법 이렇게 2개가 있지. 귀납적 추론 방법이 뭐야? 개구리가 봄만 되면 섹스를 해. 본 거야 그거를. 이번 봄에도 섹스를 하고 다음 봄에도 섹스를 안 해?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개구리는 봄에 섹스는 없다. 연역적 추론 방법은 뭐냐? 개구리가 봄에 섹스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는 거지. 그러고 나서 가보니까 봄에 가보니까 하고 있네. 하고 있네. 이게 연역이잖아. 귀납이란 뭐야? 직접 해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직접 해본다. 여기서 케이스가 4개보다 낮게 나왔어? 귀납적 케이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지. 해봐야 되는구나. 여기가 연역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규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케이스가 4개보다 적게 나온 거야. 4개 이하야. 그러면 이거 난이도 오지겠다. 난이도가 오진다는 게 뭐야? 규칙이 정말 없을 수 있겠다는 거야. 혼란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4개보다 많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 규칙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해야 되지. 맞지? 맞지? 근데 여러분들 대수라는 과목에 수열이라는 파트가 있잖아. 여기 어떤 단원이 있냐면 수열에 귀납적 정의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교과 주의사항 자체에 규칙이 있는 걸 내지 말고 규칙이 없어서 나열해봐야 하는 문제를 내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교과서에 그런 지침이 있는 단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4가지보다 많은데 문제 구성이 문항 구성이 여기잖아? 그럼 귀납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일반적으로 4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면 돼. 근데 케이스가 4개보다 많이 나오는 귀납 케이스가 킬러에선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 정도만 준비하자. 모의고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신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인드 세팅이에요. 거의 결국에는. 자, 이 문제 풀어볼게요. z가 1일 때는 x 플러스 2y가 몇 나와요? 너무 커요. 몇 나와요? 12. z가 2일 때는 x 플러스 2y가 9다. 3일 때는 6. 4일 때는 3. 5일 때는 0. 쭉 쓰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아예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깎는 거지. 여기까지구나. 그럼 이 친구는
그렇지. y부터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y 값에 1부터 어디까지 넣을 수 있어? 5까지 맞아? 그럼 생각해봐 이제. 우리 개수 세는 거 맞지? y가 1일 때 x가 몇이야? 뭐가 궁금하냐 도대체. 이해돼? 있을 거 아니냐고. 그 값이 궁금하대? 아니잖아. 있으면 장땡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5개 이렇게 끝내는 거야. x값이 중요하지 않거든. 그 다음 여기는 y가 1부터 몇 가지 가능해? 4까지 4개다. 그러면 3, 1 바로 보이지 이제. 됐어요? 근데 여기서 몇 개 떨어졌어? 하나 떨어졌어. 몇 개 떨어졌어? 하나 떨어졌어. 몇 개 떨어졌어? 2개지. 케이스 몇 개야? 4개. 그치? 케이스가 총 4개 나왔잖아. 귀납인 거 보여? 규칙이 없잖아. 이런 걸 느끼라고. 알겠지? 다 더하면 몇 개야? 13개. 답은 13이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이에요. 약수의 개수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개념입니다. 알겠죠? 이 유형 자체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가 이 중에 어떤 유형을 변형한 거지?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약수의 개수.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있어요. 약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12개는 안 좋은 습관이에요. 3 곱하기 4. 최소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3, 4, 12. 이렇게 구하죠. 아는 사람. 오케이. 자, 그럼 이 친구의 약수의 총합은 몇이에요? 약수를 다 더하면 몇이죠? 봐봐. 이건 아는데 이건 모르는 건 진짜 그냥 암기의 폐해 그 자체야.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지. 여러분 얘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또 모르죠. 그죠? 얘인 건 아는데 왜 그런지 몰라 보통. 왜 그래? 저기서 골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뭘 골라? 이가 1개, 이가 2개. 맞아. 알고 있네. 이거 이런 표 그렸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4칸, 3칸. 그래서 여기가 4, 3, 4 x 3. 이어서 12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총합은 어때?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1 곱하기 3, 1 곱하기 3의 제곱, 1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얘네 더하면 몇이야? 내가 그 값이 몇인지 궁금하겠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1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이 친구들 더하면 뭐가 될까? 뭐 곱하기? 2 곱하기 얘가 되겠지. 얘네 다 더하면 뭐가 돼? 2의 제곱 곱하기 너가 된다. 그럼 얘네를 다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로 묶이죠. 그럼 뭐가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는 친구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야? 2 곱하기 3 곱하기 2호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이걸 계산해서 12호를 난 원하지 않아. 알겠지? 이걸 원하는 거야 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요. 그럼 총합은 뭐야? 이제 헷갈리지? 씨발 3차원인가? 맞아요. 3차원이에요. 똑같이 하면 돼.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5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게 약수의 총합입니다. 아시겠죠? 잘 나오진 않는데 알아두셔야 돼. 알아두셔야 돼. 나중에 확통해서 물어볼 때가 가끔 있어요.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반대도 생각을 해보자. 이번엔 반대야. 약수의 개수가 하나야. 그럼 A는 어떤 수야? 대단한데 1이에요. 약수의 개수가 2면 소수예요. 그렇죠? 저 그냥 소수는 이렇게 쓸게요. 괜찮니? 2가 소수잖아. 대표하는 수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2개가 아니에요. 2라는 소수다 이거예요. 그 다음 약수의 개수가 3이면요?
제곱수겠죠. 제곱수. 약수의 개수가 4면요? 세제곱수 있겠죠. 또 뭐 있죠? 서로 다른 소수의 곱이 있죠. 무슨 얘기야? 4는 뭐와 같다? 2 곱하기 2와도 같다. 이런 얘기지. 약수의 개수가 5면 어때? 얘는 뭐밖에 없어? 4제곱수밖에 없는 거야. 6이면 어때? 6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 곱하기 3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럼 이 친구는 2의 몇 제곱? 5제곱. 어떤 소수의 5제곱으로 표현되는 수이거나 아니면 2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수들이라는 거야. 역추산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럼 12까지만 해볼게. 약수의 개수가 12래.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2 곱하기 6. 얘기해봐.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3 곱하기 4. 또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어떤 수야? 어떤 소수의? 11제곱이던가 혹은 2 곱하기 3의 5제곱 이런 수던가. 그래서 2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던가. 따라오니? 다음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던가. 이런 수로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역추산도 가능한 거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 약수의 개수 이걸 변형한 유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예요. 자, 내가 지갑을 꺼내봤더니 100원짜리가 3개, 500원짜리가 2개, 1000원짜리가 7개가 있었다고 쳐볼게. 6개만 하자. 자, 이때 내가 이제 매점에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총 몇 개냐 이거야. 이 둘의 차이가 뭐야? 예를 들면 2,000원을 낼 거야 내가. 그럼 2,000원 내는 방법이 뭐야? 1,000원짜리 몇 개 내는 방법? 2개 내는 방법이 있어. 또 뭐가 있어? 1,000원짜리 하나와 500원짜리 2개를 내는 방법이 있지. 근데 금액의 수에서는 이걸 몇 가지 방법으로 보는 거야? 한 가지만 보는 거야. 어차피 2,000원 낸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방법의 수에서 얘네들은 다른 거지. 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얘 방법의 수 몇 개일까? 방법의 수 몇이야? 약수의 개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야. 얘 6개 있지. 그럼 얘로 내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 나와? 7개가 나와.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5개 내거나 4개 내거나 5개 내거나 6개 내거나 안 내거나 안 내거나. 그치? 얘랑 비슷한 개념 아니야. 너의 약수의 개수 왜 1 더하는 거야? 이게 1일 때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럼 방법의 수 몇이야? 7 곱하기 3 곱하기 4. 근데 도둑놈은 되면 안 되잖아. 아무것도 안 내놓고 지불했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빼기 1 이거지. 이해됐니? 즉 약수의 개수 다 센 다음에 뭐 빼는 거야? 1만 빼주자 이거야. 이런 느낌이야. 따라왔니? 그럼 금액의 수는 어때? 일단 이건 이해하지. 금액의 수는 방법의 수보다 항상 작거나 같을 거야. 이해되죠? 중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쟤보다 많아질 리는 없어요. 자, 그럼 금액의 수는 구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 왜 까다로운 거야? 중복 때문에 까다로운 거 아니야. 그럼 해결 방법이 뭘까? 중복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야. 중복되지 않게 만들어줘. 중복되는 이유가 뭐야? 500원짜리 2개로 1,000원짜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 맞니?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서 개념이 이제 뭐가 나오냐? 환전 개념이 나오는 거야. 자, 이런 마인드야. 500원짜리가 두 개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얘가 문제가 아니라 500원짜리 두 개가 있음에도 굳이 1000원짜리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해돼? 500원짜리로 1000원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1000원짜리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중복 안 일어나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돈을 전부 다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1000원짜리 6개는 500원짜리 몇 개야? 12개지. 그럼 500원짜리가 총 몇 개가 됐어? 14개가 되고 100원짜리가 3개가 된 거야. 이렇게 해놓고 하면 중복 안 일어나지 않냐 이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럼 개수, 금액 개수 몇이야? 15 곱하기 4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왜 환전 안 했어요? 100원짜리로는 왜 안 바꿨어요? 100원짜리로 500원짜리 못 만들어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400원 쪽에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원래는 낼 수 없었던 돈을 낼 수 있게 되어버리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환전 언제 하는 거야? 500원짜리로 1000원짜리를 만들려면 몇 개 있어야 돼? 2개. 100원짜리로 500원 만들려면 몇 개? 5개. 그거 이상 있을 때만 환전을 꼭 하는 거야. 금액의 수는. 알겠지? 다음이야. 색칠하는 경우의 수야.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뒤에 필기 개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필기 개념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아마 그거 있을 거예요. 뭐 그 집합 케이스 막 나올 거거든요. 배반 사건 막 일단 얘기 나올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제외하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를 배운 학생 기준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제외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갑니다. 색칠하는 경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당연히 인격 소멸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복잡하게 생겨 있으면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자, 이건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0번이에요. 자, 여러분 영역 이거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내 보세요. 어떻게 나타낼래요? 충분히 간단한데요? 아니야, 더 간단하게 나타내봐.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이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얘랑 다를 바가 없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41번 어때? 이 정도면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야. 다음 43번 어때? 얘들아 43번이랑 41번 봐봐. 둘 다 기본 형태가 뭔지 보여? 기본 형태가 이거지. 얘를 기본으로 움직이고 있어. 근데 이 문제는 가운데 뻥 뚫어놓고 하나 넣은 거야. 됐니? 그럼 밑에 문제는 뭐야? 이건 뭐야? 이거야. 하나에 혹 하나 달려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야. 이해하니? 자, 잠깐 대학과정 설명을 좀 할게요. 알면 도움이 돼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저런 형태가 이런 형태랑 똑같잖아. 우리는 지금 문제 풀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영역이라는 게 있지. 영역이라는 게 있고 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영역과 이런 영역이 있으면 이 두 영역은 인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거를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이제 변환해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영역은 점이 됩니다. 원래 이제 나중에 영역은 점이 돼요. 이 둘이 인접해 있다는 건 무슨 뜻이 되냐?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표현하면 점 1, 2, 3, 4가 있어서 정사각형 모양이다 이런 얘기가 돼요. 됐니?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할래?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인접하고 이렇게 인접했다 이거지. 됐어? 근데 여기서 D라는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었어. 맞지? 맞아? 근데 이 두 개를 휘어가지고 얘네들 붙여봐. 이렇게 붙인 거야. 이해돼? 그럼 얘네들 이렇게 붙어버리지. 이게 얘다 이거. 그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나오는 문제가 보통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야. 아하. 제가 여러분 문제 풀 때 이걸 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이거 안 쓸 거예요. 무조건 안 쓸 겁니다. 절대 안 쓸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색 정리예요. 이 4는 4입니다. 4. 사색 정리. 이게 무슨 말이냐? 색상 반전. 여기 지구본이 있어. 자, 아프리카로 갈게. 자, 여기서 내가 제국주의야. 너네 좆됐다. 야, 지금부터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나라 나눠라. 이렇게 한 거야. 이지랄 존나 했어. 이지랄 존나 한 거야. 막 이렇게 했어. 하하하하. 너도 하나 그려보거라 이러면서. 존나게 했어. 나라가 개 많지. 이제 쌤이 뭐라 했냐면, 여봐라. 인접한 서로 다른 영역 두 개는 다른 색으로 칠하거라. 이렇게 했어. 응? 인접한 영역은 절대 같은 색으로 칠하지 마. 이때 이 미수라는 사람은 색이 최소 몇 개 있어야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나한테 필요한 최소 색이 몇 개일까? 아무리 대가리 빠지도록 막 존나 그려도 4개면 충분하다는 거야. 믿을 수 있겠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이잖아. 그럼 너네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이런 거지. 아, 쌤 얘들이랑 존나 붙어 있는데요? 이거 아니야? 너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근데 얘가 A야? 얘가 B색을 칠했어? 그럼 얘는 어때? C색을 칠하지. 그러면서 이 경우의 수가 얘한테 생겨. 이렇게 또 생겨.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4개면 충분하다는 말이 그렇게 이상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제가 증명하진 않을 거예요. 증명하진 않을 거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색은 몇 개? 4개면 충분해요.
자, 그 말인 즉슨 달리 말하면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 보통 색이 몇 개 나와? 색상 반전. 야, 색상 반전. 색상 반전. 에? 색상 반전. 이런 문제 풀 때 색상은 3개 아니면 4개 아니면 5개. 보통 여기서 문제가 다 나와. 근데 여기서 클래식이 누구냐는 거야. 스탠다드 4개라는 거야. 자, 어떤 문제를 풀던 덕수궁에서는 색이 3개가 나오던 4개가 나오던 5개가 나오던 4개로 먼저 풀어보는 거야. 알겠어? 근데 3개의 색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 3개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뜻이지. 이해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자. 봐봐. 이걸로는 아직 하면 안 되고. 시간 없어. 잘 따라와봐요. 이런 게 있다 쳐보자. 그러면 영향력이 가장 큰 친구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은 인접한 영역이 많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도 이렇게 하나 그어보고 인접한 영역 이제 생각해 볼게. 자, 이 친구 인접한 거 몇 개예요? 3개. 얘는 몇 개죠? 3개죠. 얘 몇 개죠? 4개고 얘는요? 3개고 얘는 3개죠. 근데 이런 문제 어려워요. 이제 이 친구는. 얘 뭐랑 같은지 보여요? 이거예요. 보입니까? 이런 인격 소멸이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조금 쉽게 만들고자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그럼 이건 어떤 문제, 어떤 문양이 돼요? 이런 문양이 되죠. 맞니? 이해되지? 이해된 거지? 이래도 어렵다. 아씨, 좀 쉬운 거 없나? 그냥 이거 풀자. 이거 풀자. 아니, 씨발. 갈 길을 잃었네. 쉬운 거부터 풀게. 이거 풀고 오자. 미안해. 40번 풀게요. 자, 다음 그림의 3개의 영역을 빨, 노, 초, 보. 색 몇 개? 4개야. 그 색이 뭐든 신경 쓰지 마. 색 4개야. 근데 A, B, C의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그러면 얘 인접한 거 몇 개? 하나. 얘 몇 개? 2개. 얘 하나. 어디부터 칠한다고? B부터 칠하는 거야 항상. 그럼 B의 몇 개 중 하나를 칠해? 4개 중 하나를 칠해요. 그럼 A는 몇 개 중 하나를 칠하죠? 3개. C는요? 3개 중 하나를 칠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색이 만약 3개였다고 쳐봐.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고. 색이 3개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고. 1씩 낮아진다고. 이거 이해돼? 색이 2개였다면 2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됐을 거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러분 색을 3개 줬다는 건 무슨 말이냐? 색을 4개로 문제를 풀어보면 색 4개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떠한 걸 막 곱하고 더해가는 와중에 절대 경우의 수가 1인 건 등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렇겠지? 여기서 최소의 자연수가 2여야 1씩 다 내렸을 때도 말이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오케이? 그럼 색을 5개 썼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여기선 최소 자연수가 몇 나온다? 2까지밖에 못 나와. 색이 5개인데 경우의 수를 세는데 1이 나왔어. 너가 뭔가 잘못한 거야 무조건. 그럴 리가 없어. 알겠지? 그럼 기본 원리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4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너네 이런 문제 풀 때 특징이 뭔지 알아?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뭐라고 써? 이걸 12로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버리는 거야.
곱의 법칙을 어디서 사용했는지를 나타내지 않고 자꾸 계산을 먼저 한다고. 내가 그 습관을 없애고 싶은 거야. 여기서 12라고 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1 내리면 11이 돼. 이해돼? 근데 이렇게 써야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만들 수 있는 거야. 내 의도가 뭔지 알겠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최대한 살려서 식 쓰는 걸 연습시키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문제의 답을 틀려요, 이거는. 주의하시길. 주의하세요.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늦게 갑시다. 41번이에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뭐부터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잘 할 수 있어야겠지. 이걸 잘하면 끝나. 자, 이런 걸 저는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순환형이라고 불러요. 이게 아까 그 색상방정식으로 보면 그 뭐지? 영역을 점으로 보고 인접해 있는 거를 이제 선으로 보면 사실상 다각형이 생겼다 이런 얘기거든. 이렇게 했다 다시 나로 온 거야. 순환형이 뭐냐 이런 거야. 잘 들어봐. 내가 인접한 영역이 몇 개야 여기? 둘둘둘둘이지. 다 둘둘둘둘이야. 그럼 아무데나 선택하고 내가 뭐 선택을 색칠을 할 건데 여기부터 선택을 할게. 그럼 여기에 색 4개 줄게 내가. 그럼 여기 몇 개 중 하나를 칠할 거야? 4개 중 하나를 칠할 거야. 그럼 쌤이 여기다가 A를 칠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4 곱하기로 시작할 거야. 그럼 여긴 몇 개야? 3개지. 그럼 B를 칠해볼게. 여긴 몇 개야? 3개지. A를 칠해볼게. 여긴 몇 개야? 3개지. 근데 내가 여기서 C를 칠했다 쳐봐. 여기 몇 개야?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내가 칠했던 곳에 영향력을 벗어났다가 다시 영향력에 들어오게 되면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순환형인 거야. 쭉 돌아서 다시 나한테 오는 거지 이렇게. 아까 이런 케이스들 봐봐. 여기서부터 칠해 나가면 다시 나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근데 얘는 다시 내 영향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지. 이런 걸 푸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끝낼 거야. 잘 볼게.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야? 얘를 칠하는 데 있어서 너네 둘이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맞니? 그러니까 케이스 자체를 어떻게 나눠야 돼?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와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로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같은 색을 칠한다고 가정하면 경우의 수가 몇이야? 4가 돼. 잘 봐. 얘네 둘이 같은 색 칠한댔지? 그러면 잘 봐. 이거 이어도 되지 이렇게. 맞니? 이런 모양이 돼. 이해돼? 이런 모양이잖아. 그럼 여기 경우의 수 몇? 4 곱하기 여기 케이스 몇 개? 3 곱하기 3. 그렇지. 3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따라왔니? 다음 다른 색이면 어때? 4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여기 A, 여기 B 두 개 이렇게 칠하는 경우가 4 곱하기 3이야. 그 다음 여기엔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지? 2개. 여기는 마찬가지로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을 때리면 된다는 거지. 그럼 계산이 어떻게 돼? 4 곱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가 돼요. 여러분 이 식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인 거야. 되니?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색 3개 나와도 칠할 수 있니? 있다 이거죠. 1이 없어요. 그지? 그리고 이 값은 84로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84 나와요. 색 3개면 몇 나오는지 볼까? 3 곱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6 곱하기 몇이야? 3 이거 18 나와요.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알겠죠?
속도를 위해서. 자, 저거를 저는 이제 뭐 4쪽 마늘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쪽 마늘. 좆됐어 이제. 5쪽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칠한다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가서 또 얘가 나랑 같냐 다르냐가 중요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네 둘로 케이스 나눌 거지. 맞아?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6쪽 마늘은 어떻게 나눌 거야? 여기부터 칠한다 치면 얘랑 케이스 나눌 거지. 맞아? 근데 그거보다 쉬운 방법이 있어. 뭐냐? 나랑 대칭 형태에 있는 얘랑 나랑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잘 들어봐 이제. 잘 들어봐. 이 얘기하고 끝낼 거야. 그럼 얘들아 이런 얘기가 되거든. 잘 봐. 얘랑 얘로 케이스를 나누잖아. 그럼 나를 기준으로 양 사이드에 몇 개씩 껴져 있어? 하나씩 껴있지. 나랑 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면 양쪽에 몇 개 껴있어?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두 개야. 나랑 나로 케이스를 나눌 거야. 그럼 어떻게 나눠있어? 두 개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외우면 돼. 이 상황을 외우면 돼. 무슨 말이냐? 얘네가 같은 색일 때와 다른 색일 때 얘 케이스가 몇 개 나오고 얘네가 같은 색일 때와 다른 색일 때 각각 얘네 케이스가 몇 개 나오냐. 이것만 좀 외우면 되지 않냐고. 응? 잘 봐. 잘 봐이. 무조건 나와. 색칠하는 경우에서는 거의. 자, 여기 같은 색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칠하는데 몇? 4 곱하기지. 근데 잘 봐 얘들아. 이 친구를 여기서도 볼 거고 여기서도 볼 거고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 4 곱하기는 규칙에서 제외해야 돼. 이건 전체에서 4가 곱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 같은 색이라고 할 때 어떻게 구했어? 4 곱하기 3 곱하기 3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어떻게 색칠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지 얘네 몇 곱하냐 이거는 나한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처음에 하고 시작할 거 아니야. 어? 4 곱하기 몇이야? 3이야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다른 색이면 어때? 4 곱하기 3을 하고 시작하지 않냐고. 그럼 곱하기 2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너무 쉽지? 이건 너무 쉬워. 이건 하면 돼 그냥. 얘를 외우는 거야 이제. 이것만 잘할 수 있으면 돼. 같은 색일 때와 다른 색일 때. 잘 봐. 우리 얘만 외울 거야. 결론적으로. 같은 색이라 생각해봐. 그럼 4 곱하기로 시작하지? 맞니? 4 곱하기 시작해. 그 다음 여기가 곱하기 3이겠지? 따라왔어? 근데 잘 봐. 얘들아 여기다 A를 칠했어. 이렇게 A를 칠했어. 그럼 여기다 B 칠할 수 있어? 아 여기다 A 칠할 수 있어? 없지. 여기 무조건 A랑 다른 색을 칠하게 돼. 맞니?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 중 하나야? 2개 중 하나야. 무조건. 무조건 2개 중 하나야. 그러니까 이 2개가 낑겨 있으면 곱하기 몇이야? 3 곱하기 2인 거야 그냥. 잘 따라와봐. 근데 다른 색을 칠하면 어때? 얘네 칠하는데 다 곱하기 3 하겠지. A, B 칠했어. 그 다음 얘 칠할 때 어때? 얘 칠할 때 A를 칠하냐 A가 아닌 색을 칠하냐로 케이스가 나뉘어요. 이해하니? 여기다가 A를 칠하면 여기가 경우의 수가 몇이야? 3. 그렇지. A가 아닌 색이 몇 개 있어? 2개지. C, D. 맞아? 그럼 2. 그럼 여기다 C를 칠하면 여긴 경우가 몇이야? 2야. 그치? 이 2개를 더한 형태가 더해진다. 이렇게. 예. 이것만 좀 외우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이렇게 풀 수 있어. 저것만 외우잖아. 아, 이런 케이스다. 자, 이제 간다. 이거 너무 쉽잖아, 그지? 너무 쉬워. 색 4개야. 그럼 84 외워요, 사실. 근데 얘들이 같은 색이야? 그럼 4 곱하기 하고 3, 3. 다음 다른 색이야? 그럼 4 곱하기 3 기본 깔고 2, 2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어? 5쪽이 간다. 5쪽이 간다이. 잘 봐. 얘네로 케이스 나눈다. 잘 들어. 자, 같은 색이야. 4 곱하기. 인정? 그 다음 다른 색이야. 4 곱하기 3. 기본 베이스를 이렇게 까는 거야. 그럼 같은 색이야. 그럼 여기는 3. 맞아? 여기는 3 곱하기 2인 거야. 맞지? 그 다음 4 곱하기 3은 여기는 2고 여기는 7. 끝내는 거야 이렇게. 7 이걸 외우라는 거야. 3 더하기 2 곱하기 2잖아. 이거 7이야. 7 아니야. 그 다음 이거 간다. 간다. 자, 같은 색이야. 4 곱하기 6의 제곱. 다른 색이야. 4 곱하기 3 곱하기 7, 7.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거 외우면 개꿀이라는 거지. 이거 여러분 해설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수영도야. 존나게 해보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면 그냥 이유는 안 가르쳐주고 너네가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로 나눠서 수영도를 써버려. 알겠니? 이것만 외우자는 거야. 그럼 이걸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걸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8쪽으로 가볼게. 마지막이야. 8쪽이야. 그러면 얘랑 얘로 케이스를 나누면 한쪽에 몇 개야? 3개지. 그럼 3개짜리를 외워도 되지 사실. 선택사항이야. 근데 어떻게 해도 되냐면 난 2개까지 외웠다 하지 않았어? 난 2개까지 외웠잖아. 그러니까 2개씩 띄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띄워도 되잖아. 그러면 전부 다 같은 색인 경우 끝났지 이렇게. 전부 다 같은 색이면 이렇게 끝나잖아. 다음 하나만 다른 색인 경우 잘 들어. 하나만 다른 색인 경우야. 그러면 뭐가 다를 건데? 너가 다르고 너가 다르고 너가 다르고. 그게 경우 3개. 그럼 여기서 4 곱하기 3 때리겠지. 따라왔어?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럼 색칠 끝났지? 그럼 얘네는 같은 색이지 여기가. 6. 얘는 다른 색이지. 어려웠어. 6의 세제곱이 아니잖아. 미안해. 6의 제곱 곱하기 3이지. 네, 이거 못 봤네. 죄송해요. 그러면 하나만 다른 색인 케이스는 또 이 친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겠네. 얘가 얘네랑 규칙이 다르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넘어갈게. 이 정도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존나 쉬운 거야 이제. 이 문제 봐봐. 색 4개, 색 5개야 이거. 보통 색 5개 줘요. 왜? 여기가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지. 얘가 몇 곱하기 해? 5 곱하기 하는 순간 얘가 날아가고 색 4개인 거야. 곱하기 84 이렇게 끝내는 거야. 420. 그 다음 요건 어떻게 풀어? 요거 어떻게 풀어? 잘 봐. 얘 빼고 경우의 수 몇이야? 84 맞지? 그 다음 여기 색칠된 거랑 다르면 되는 거 아니야? 곱하기 3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자꾸 4개로 풀어보라고 했어요? 여기서 색 5개면 어떡할 거야? 84만 외운 새끼는 이걸 이제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얘 그냥 7이 아니라 뭐? 3 더하기 2 곱하기 2라는 것도 알고 있으라고. 얘 색 5개 되면 어떻게 바뀌어? 4 더하기 3 곱하기 3으로 바뀌는 거예요. 13으로. 이런 규칙성을 이해하고 외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딱 하나가 있어. 색칠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귀납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가 단 하나야. 그게 뭐냐? 색을 전부
사용하는 케이스야. 지금까지 본 거에는 모든 색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지? 맞니? 근데 문제마다 모든 색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 그럼 그건 반드시 뭐야? 귀납이야. 그건 일일이 해봐야 돼. 근데 일일이 해봐야 되는 걸 알고 가는 것과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나?는 다른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아 이건 귀납적으로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할게요. 자, 경우의 수 기본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푼다? 수용도로 푼다. 그래서 합의 법칙이 기본이야. 근데 많이 더하다 보면 똑같은 걸 더하다 보니까 곱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제발 합의 법칙 써야 돼, 곱의 법칙 써야 돼가 아니라 근데 곱의 법칙 써도 되나? 이런 마인드를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곱의 법칙을 쓰는 와중에서도 규칙이 보이면 순열조합, 계승 같은 걸 쓰고 거기서 또 규칙이 있으면 외우는 분할 분배를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 근데 모든 문제를 수용도부터 생각하면 어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산도 많아져서 실수도 는다. 그럼 여기서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 뭐야? 유형을 외우자 이거지. 이 문제는 이걸로 푸는 문제였어. 이거 자체가 곧 개념이고 실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곱의 법칙에서 나올 만한 유형들을 전부 다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였어요. 다음 두 번째는 뭐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5와 같은 케이스 분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 얘기. 그 다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금액의 수. 그 다음이 색칠하는 경우의 수. 여기서 특히 외워줘야 되는 거 뭐야? 사색 정리. 그리고 순환형일 때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조심할 점, 색을 전부 사용하면 귀납적으로 풀어야 된다. 여기까지예요.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오시면 질문 받아보고 순열과 조합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부등식이 뭔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이러고서 덩기덕 가서 어려운 문제 풀면 절겠죠.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부등식 제발 놓치지 말고 안 해본 것들, 안 풀어본 것들 꼭 풀어오길 바래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과제는